저 과거에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대표 입장에서 이런저런 강의를 했었고, 또 이렇게 회사에서 초빙을 받을 때는 좀 수강료도 든든하게 받고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직원 입장에서 대표님이 강의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사장님 뜻에 맞으면 직원들이 야, 사장님한테 아부하려고 강의하는구나 하고 점수 못 쓸 것 같고, 또 직원 입장에서 강의를 하면 내가 그러려고 강의 맡겠냐고 대표님한테 혼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잘해봤자 본전인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앞자리에 앉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협동조합과 정인이 합병이 돼서 이 베이커리 시장을 한번 선도하는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시작하겠는데, 이 모든 것을 알려면 원인이 어디 있는지, 트렌드가 어디 있는지 원인을 모르고 우리가 금광이 한만 금이 많아도 금맥을 못 잡으면 내게 안 되는 거고, 방향을 못 잡으면 내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쪽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공감이 된다면 여러 같은 박수로 제가 강의적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감사히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큰 틀은 우리 제과업의 환경, 왜 이런 환경이 초기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했을까? 그 다음에 그 원인은 뭘까? 그럼 이 원인과 내용을 알고서 우리 베이커리 수를 끌어갈 협동조합과 정의는 어떻게 하면서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환경이 베이커리 카페와 전문점 카페의 약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정체, 동네 빵집의 약화, 이렇게 세 갈래로 제가 정의를 내리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그 8.15 해방이 되면서 일본의 빵집에 있던 부분들을 거기에 기술자로 있던 사람들이 받아서 하는 기술이 있고, 또 하나는 73년도에 빵집 사장들이 뭔가 선진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길도에 있는 제과학교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이론을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베이커리 시장이 매년 10% 20% 성장을 하니까 야,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선진국에 가서 선진 문화를 배우자 해서 일본의 유학파, 유럽의 유학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호텔이 고급 빵과 디저트를 팔아야 되니 호텔에서 나온 기술, 이렇게 네 갈래가 커오는데, 베이커리의 주류는 일본 기술자에서 배웠던 특허식의 기술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 주류가 옛날에 태극당, 뉴욕제과, 고려당, 그 부산뉴욕, 이러한 그 풍년제가,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큰 빵집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여기에서 뉴욕제가 독보적으로 튀어나가게 되는데, 이 뉴욕제가는 아들이 미국에서 빵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이템을 한국에 주니까 어떻게 해요? 기술이 빠르게 시작을 하죠. 근데 얼떨결에 위도파 앞에 뉴욕제가 있었는데, 신세계에 그 지하에 계단 밑에 여기 와서 빵집 한번 해보면 어떠니? 하니까 가까우니까 미약가로 갖다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빵집을 차렸는데 이 빵집이 본점하고 비슷하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때가 70년대 초반입니다. 야, 체인점을 하면 돈이 되겠네 하니까 판검사부터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백을 가지고 나도 분점 내죠 하면서 제과점의 프랜차이즈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태극당은 이 뉴욕증하고 고려당 다 합한 것만큼 규모가 컸는데, 그 큰 것은 다른 빵집들은 빵집만 일본 사람들이 이제 폐망해서 가니까 빵집만 이걸 받았는데, 태극당 사장은 뭐를 했냐면 빵집하고 농장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극당을 인수받은 신창걸 씨는 농장과 빵집을 이어받았으니 우유로 만든 빵을 만듭니다. 이래서 태극당은 일반 빵집의 한 10배 정도를 큰 규모를 갖고 컸었죠. 그래서 뉴욕제과에서는
가장 먼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빵을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70년대에 뉴욕제과가 매출액이 약 100억입니다. 그럼 100억이면 약 한 25%가 남아서 25억이 1년에 남는데 25억이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강남역 앞에 뉴욕제과 빌딩이 좀 나이 든 사람들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 뉴욕제과 큰 빌딩 6층짜리 하나 딱 떠오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2억입니다. 2억. 그럼 2억짜리를 20억이면 10개씩 만들 수 있는 돈을 벌었죠. 근데 지금 그게 지난 2005년도 10년도에 팔렸어요.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느냐? 2억짜리가 얼마 정도 받았을까요? 350억. 그럼 350억짜리 20개니까 1년에 지금으로 계산하면 7천억씩 나는 거예요. 이렇게 뉴욕제과가 컸습니다. 그러면 뉴욕제과가 그렇게 컸던 부분이 80년대에는 고려당이 그 뒤를 이어서 전국으로 뉴욕제과는 수도권만 한 100여 개 했고 고려당은 그거를 지방까지 대접을 내면서 키워나갑니다. 그럼 고려당은 80년대 1등을 했죠. 어느 정도냐? 350억. 그래서 고려당이나 뉴욕제과는 어디에요?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에 이 즉석빵이 커나가니까 대기업들이 야 황금원장 나도 들어가자 하고 뛰어듭니다. 뛰어든 게 누구예요? 크라운 베이커리. 크라운 제과가 크라운 사운드로 유명한데 돈을 크라운 베이커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90년대에 1등을 하죠. 얼마 정도 매상이 올랐을까요? 100억에서 10배, 1000억이 뜹니다. 그래서 크라운 베이커리가 1등을 하니까 야 저걸 그냥도 나도 뛰어들어야지 하고 해태하고 샤니하고 두 군데가 체인 사업을 뛰어듭니다. 그래서 해태는 해태이지 있었죠. 그래서 해태델리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하고 샤니는 그때 당시 샤니의 집이라고 하는 체인점이 있었어요. 근데 샤니의 집 가지고는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이 빵집의 어떤 흐름이 동네 빵집하고 슈퍼빵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빵이 50원 할 때 즉석빵은 100원. 50원짜리가 100원을 올리면 즉석빵은 200원. 150원 올리면 300원. 200원 올리면 400원. 300원 올리면 600원. 그래도 즉석빵은 장사가 됐어요. 왜? 신선하니까.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샤니는 샤니의 집이라고 하는 냄새가 어떤 느낌이 와요? 슈퍼빵이 어떤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바꾸려고 이름을 뭐로 바꿔요?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하니까 고깃들이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프랑스에서 온 저거잖아. 내가 프랑스 안 가봐도 프랑스 빵을 먹는 기분이잖아. 그 다음에 제조는 어디세요? 여기는 빵에 대해서 노하우가 삼립빵이나 샤니가 같은 형제예요. 생산 노하우는 뛰어나죠. 여기서 제조원 파리바게뜨, 아니 그 삼립 판매원 파리바게뜨. 그럼 이 빵은 슈퍼빵일까요? 동네빵일까요? 동네빵이잖아. 누가 그거 보고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슈퍼빵에 대량 생산으로 하고 판매는 고급빵. 그래서 이때 삼립빵이나 안고빵, 고급빵을 판 게 아니고 뭐를 팔아요? 크로와상, 페스트리, 지금의 몽블랑 이런 것만 고급빵만 딱 파는 거야. 프랑스 빵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랑스 빵집인 줄 알고 파리바게뜨가 커나갑니다. 그래서 2000년대 평정을 해가지고 파리바게뜨가 1등을 합니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 1조. 2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2조 5천. 현재 2조죠. 그러니까 1등을 하는 이 시장을 1등을 한 선점하는 데는 매출액이 10배씩 뛰는 이런 흐름이 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 누군가가 빵집을 준비하고 체인 사업을 해서 1등을 했다라고 하면 2050년도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가요? 10조. 10조. 일단 이분 선물 가능성 있어요. 이분 너무 잘하다. 10조. 10조. 예. 10조가 될 수 있는 이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정의인과 까레모 협동조합이 합병을 해서 이 시장을 잡아보자라고 뭉친 거예요. 이런 큰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몰랐죠? 우리 대표님이 이러한 성견집이 있으시다. 10조. 그러면 이 10조의 열매를 딱 1등이 됐다 하면은 사장님 혼자 가져갈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나눌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사장님한테. 나눌까요? 혼자 가져갈까요? 독식하시겠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장이 이렇게 커올라고 있는데 그동안의 동네 빵집들은 내 기술, 내가 만든 빵이 최고야. 또 우리 집에서 너무 어렵게 기술을 배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요거 한 2, 3년에서 집사 2, 3년에서 가게 사면 만족을 하고 와이프한테 베껴놓고 단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빵집들이 파리바게뜨로 뚜레쥬로 뉴욕장한테 치는 거예요. 즉석빵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즉석빵을 원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무늬만 즉석빵인 것만 하고 속은 슈퍼빵인데도 이걸 구분하고 팔아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흐름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디저트, 식생활, 선물 요구하죠. 이 세 가지의 제품을 가지고 이 시장을 1등을 해서 시장 선점을 하면 매출액이 10조라는 매출액이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 베이커리 규모가 약 5조 됩니다. 시장. 매년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동양이나 안정산업 1위가 빵집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제가 빵을 열심히 만들어서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시간 강사부터 겸임 교수, 전임 교수까지 13년간을 강의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강사에서 전임으로 올라가려면 뭔가 다른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빵 배우러 왔니? 엄마가 시켰어요. 너 공부 잘했니? 공부만 되니까 빵 기술을 배워서 먹어. 야,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 빵을 만들면 좋은 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손으로 만드니까 머리가 좋아진다. 맞아요? 손으로 만드니까 빵 발로 만들어, 손으로 만들어요. 손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니들 빵만 10년 동안 열심히 만들면 머리가 좋아져서 여러분 자식은 공부 안 시켜도 과외 안 시켜도 서울대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쩍 크잖아. 그 뒷말에 정말. 두 번째는 내가 손으로 만드는데 만드는 것에 따라서 사람 형태가 달라진다. 날카로운 걸 만들면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부드러운 걸 만들면 따뜻해진다. 여러분들은 따뜻한 빵을 만들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바뀐다. 이거 얼마나 좋으냐. 빵을 만들면 마음이 따뜻하게 변하는데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빵은 성경에 나왔듯이 베품의 대명사다. 가장 나온 게 빵이잖아. 빵 가지고 나눠라 뭐라. 여러분들은 야, 빵 장사에서 남는 거 주기만 해도 봉사했다고 1등이더라. 이렇게 좋은 직업. 유럽에서 이렇게 좋은 직업이라서 안정산업 1등이라고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선택을 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빵을 만들면 어떻게 했냐니까 애들이 박수 안 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이렇게 빵을 사랑하고 빵을 가지고 즐겁게 만드는 것을 했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열심히 살아서 일본을 가니까 일본은 이거를 체계화시켰고 유럽에 가니까 유럽을 이거를 체계화하고 나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 보니까 이미 선진국에 가니까 이게 체계가 되어 있더라. 이걸 알게 됐어요. 일본은 사람들한테 빵이 힘들잖아요. 재료도 많고 공정도 복잡하고 제품도 많고 이것을 해라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기술을
하나 두 개 가르쳐주면 세 개 네 개 알으려고 집에 가서 연습을 하고 또 미리 복습을 하고 원래 발음을 배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배워요 안 배워요? 5개 가르쳐주지 한두 개 알아요. 그것도 그 다음날 또 까먹어. 이게 이런 사람 보고 빵을 맛있게 만들어 놓아라 안 되니까 이거를 체계화시켰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냐? 야, 빵 맛이 뭐냐? 어떤 빵이 가장 맛있는 빵이냐? 빵 맛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50%는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 30%는 공정을 지켜야 되고 20%는 만드는 사람의 혼을 집어넣어야 빵 맛있다. 이걸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빵이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모노츠코리에서 이 일본의 기술이 유럽에 그게 앞서는 것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유럽에 가니까 원래 그 쌀문화와 동양은 쌀문화, 유럽은 밀가루 밀분화잖아요. 그러면 쌀은 머리가 좋아요. 더 나아요. 소화도 잘 돼요. 밀은 소화도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 선주들은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뛰어나. 그래서 쌀밥을 줬을 때는 뭐예요? 야, 밥 먹고 빨리빨리 자. 왜냐면 소화가 잘 되면 또 달래니까. 이게. 근데 밀가루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제비나 이런 걸 먹으면 야, 나와서 뛰어놀아. 왜냐면 소화가 되니까 방금 살이 찌니까. 우린 이미 이걸 다 알았는데 유럽은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머리가 나쁜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은 주식, 빵은 간식. 근데 이것을 서구가 좋아가지고 끌고 오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제 서구의 빵을 알게 된 거야. 아, 빵은 주식, 과자는 디저트. 이게 서구가 뭐예요? 이걸 파리바게뜨가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동네 바지 다 망하게 만들고 시장을 다 확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체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일반 빵집들은 무대포로 내가 만들면 맛있는 빵이다, 내가 최고다, 이걸 팔기만 했고 대기업은 이걸 체계적으로 시장을 공략해서. 그러니까 동네 빵집은 내가 30년 된 우리 공장장이 케이크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파리바게뜨는 3개월 만에 빵, 과자 다 가르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케이크를 만들었으니 개발세 말이죠. 그럼 케이크 맛이 모양이 차이가 났나요? 나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모양이 좋으니까 내 거 잘할 거야 라고 빵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리바게뜨는 어떻게 해요? 우리 케이크를 사면은 15,000원짜리 케이크를 사면은 15,000원짜리 목도리를 줍니다.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케이크 사면 목도리를 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국에다가 50만 개, 100만 개라면 15,000원짜리를 1,500원에서 2,000원을 만든 거예요. 이게 1,500원, 2,000원짜리를 15,000원짜리 선물 줬다고 생각을 해서 5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해서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술자가 모양은 이쁜데 우리 집에 싹 거쳐서 파리바게뜨 케이크를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알았더니 목도리 때문에, 모자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이거를 우리 빵 숫자를 몰라요. 그래서 동네 빵집이 90년대 18,000개였던 것이 지금 9,000개가. 경쟁에서 밀린 거예요. 대기업의 이러한 마케팅과 어떤 그 관리력과 어떤 시장의 이런 트렌드를 알고 접근한 거하고 우리는 무대포로 맛있으면 돼, 모양이 있으면 돼, 내가 정성을 들이면 돼 하고 주먹구구 했던 거의 차이가 이렇게 끝난다. 근데 이게 이제 2000년에 들어와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동네 빵집은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많이 더 쳤었는가 보다라고 봤는데 이게 만약에 공산품의 예를 들면 가장 그 비근한 예가 양복입니다. 옛날에 맞춤 양복 기술자들 머리 깎는 기술자, 뭐 우리 빵 만드는 기술자, 양복 하는 기술자, 기술부에 먹고 산다 해가지고 70년, 80년대 기술 배웠잖아요. 그중에 양복 기술 최고였잖아요. 맞춤 양복. 저도 결혼할 때 맞춤 양복 30만 원, 50만 원 최고의 그 저기 가서 그 영동 사 입었거든요. 대단한 저거 가지고 일반 그 옷은 뭐 몇만 원인데 몇십만 원 주고 5배, 10배 주고 샀단 말이에요. 맞춤 양복이 그 대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대기업에서 옷 가면 최고 좋은 거를 최고 딱딱 연구해가지고
딱 세트해가지고 쫙 해서 맞는 대로 입고 가. 이런 가격은 반가. 어디에요? 맞춤 양복으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맞춤 양복들이 그냥 무너졌네. 그 무너졌어도 정부에서 누나는 깜빡 안 했잖아. 시장이 원래 있으니까 기술자들 다른 기술 다 하고 노동판 가고 그래도 어느 누구도 얘기하는 거냐 끝났어요. 근데 빵도 대기업에 의해서 문 닫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내비뒀잖아요. 동네 빵집 살리려고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다 망해도 그냥 보고만 있었거든요. 기술자들은 이것도 이제 끝나는가 보다. 뭐 기술 배우지 마라, 탈락하라 하고 안 했는데 음식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싸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빵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게 대략 3만 불에서 시작돼요. 2000년대 넘어서면서 3만 불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맛있는 빵이 있는데 맛있는 빵은 전부 뚜레쥬로 파리바게트 해가지고 전국을 똑같은 빵으로 쫙 깔려버렸잖아.